지금 신민당이 필요한 정치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야권이라 하지만은 집권당을 했던 적도 있고 그 뿌리는 이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의 동의로 쓰이는 당이죠.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은 더 이상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변질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특정 계파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또 그 정치인들이 하는 정책과 행태를 보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봐요. 그 의미는 내년 선거에서도 또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방치할 경우에 대한민국의 정치는 일당 지배 국가로 전락을 하지요. 일당 지배 국가가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건전한 정치 세력이 같이 경쟁을 할 때 좋은 정치를 하게 되고 국가는 부강하는 길로 국민이 이제 행복하고 국가는 부강하는 길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꼭 일본의 자민당이 영구집권 하듯이 새누리당이 영구집권하는 체제로 가고 그러면 국민도 국가도 다 불행해진다. 그래서 결국은 새정년을 완전히 대체해서 새누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당, 민주당 본연의 모습의 당이 등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고민을 하다가 4월 우리가 재보선 때 만약에 국민들이 이 새정년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실 때는 그걸 수리해서 쓰는 것이 맞다고 보고 만약에 새정년이 실패한다 하면은 패배한다 하면은 이건 새 집을 지은 거라고 제가 신당론을 반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계속 유리했던 그런 구역에서 다 패배했어요. 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24군데에서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두 곳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당이 어떻게 국회에서 의석을 얻겠느냐. 특히 수도권을 저는 돌아다니며 깜짝 놀란 게 민심 위반이라는 게 이런 거다. 아주 국민들은 냉정합니다. 잘할 때는 지지를 해주지만 못할 때는 이렇게 심판을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된 거 하고 그걸 갖고 국회에 대해서 또 여당에 대해서 여당 원내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번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일방적으로 저렇게 추진한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그것은 새정년이 지금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새누리를 대체해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을 보면은 새정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얻어버린 당으로서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소명을 다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새 당이 그걸 대체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일당 영구 지배 체제로 가게 돼 있다. 그것은 국민에게나 국가에게나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고 할지 아니면 지향점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니까 신민당은 신익기 선생부터 조병옥 박사, 또 장면 박사, 박순천 여사, 정일영 박사,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야당사 그거를 아마 함께 살아온 사람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민당은 국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냐 이것을 가장 큰 첫 과업으로 두고 국가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국제사회 이 경쟁이 아주 극심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립하고 또 번영할 수 있겠느냐. 또 우리는 민족 문제에 관해서 우리 민주당은 오랫동안 남북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이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거를 말로는 하는데
진정성이 없어요. 다 이 정치인들이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최정년은 더 불신을 받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신민당은 지금은 3만불 시대 정치를 감히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투쟁을 해왔다 하면 이제는 3만불 시대 정치는 뭐냐? 좀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않고 또 국민이 항상 언제든지 통합이 돼서 국가가 위기가 올 때는 함께 힘을 합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길러야 되는데 지금 여당의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는 국론도 분열을 되고 국민 통합이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이 성숙한 정치,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정치,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은 웅기할 수 있는 막 그런 비전을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유지를 해왔는데 신민당은 그런 정신을 이어받을 겁니다. 그럼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잘 활동을 뭐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뭐 밖에서 평가가 뭐 갈리고는 있지만 큰 문제는 이 정책이 뭐 없이 그냥 비판만 하고 있다는 거죠. 비판만 하고 이제 뭐 선거 스킬로만 선거 때만 이제 표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신민당은 좀 이렇게 정책 대안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와 관련해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3만불 시대에 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거에 대충대충 해서 각 분야마다 이제 더 세밀해져야 되고 이것이 선진 룰에 맞게 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 가장 기본 조건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과정의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유권이 있죠. 언론의 자유도 필요하고 우리가 뭐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많이 있지만은 거기에서 통치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경쟁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재벌 중심의 경제가 돼가지고 사실 재벌이 국민 고용에 기여하는 거는 거의 뭐 20%도 안 돼요. 한 10% 정도. 근데 워낙 경제 정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불공정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공정한 가치를 기조로 해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정말 청춘이라 하면은 청춘의 낭만, 그리고 청춘을 젊음을 즐겨라. 막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듣고 살고 저도 대학교 때까지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밥을 끓여서 양만 늘려서 반찬을 많이 먹고 이러면서 자라면서도 내가 대학을 마치면은 반드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다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문제냐면은 일제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낭만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은 민족이 죽는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라. 오늘이, 우리 인터뷰하는 오늘이 11월 3일입니다. 광주 학생운동에 일어났던 날이죠. 그때도 학생운동들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이 민족이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울분에 공분이죠, 공분. 이 공적인 분노를 갖고 내 몸을 희생하면서 일본 학생들하고 싸웠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패기를 지금 젊은이들한테 기대할 수가 있느냐. 어머니한테 의지해서 어머니 치맛자락에서 지금 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민족이 미래가 밝지 않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청년들의 이 비전을 갖고 희망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노인들, 이 어르신들 복지를 저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국민소득이 1인당 600달러에서 지금 3만 불이 왔습니다. 저는 올해나 내년이면은 3만 불이 된다고 봐요. 3만 불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동안 이 나이 든 세대는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은 저녁까지, 늦게까지 야근해라 그러면은 야근 수당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뭐 했습니까? 그 돈을 벌어서 맞아는 내가 먹고 입고 썼냐? 어떻든 자식들을 가르쳤어요. 교육 입국이란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교육력이 유난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들을 가르쳤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나는 내 노후를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 오늘의 이 3만 불 시대 대한민국은 그분들이 공으로 이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막상 그분들은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된다. 이것은 나는 불공평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의 일정한 부분을 그분들이 편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복지 정책이 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 복지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노인들에 대한 이 복지는 정말 보답 차원에서라도 잘해야 된다. 과거에는 사적인 효도를 했습니다. 부모가 늙어가시면 자식들이 다 모셨어요. 근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공적인 효를 해야 되는데 바로 공적인 효의 복지를 우리는 해야 공정한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제 중에서 아까 젊은이들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기업들을 키워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이 점차 몰락해 가요. 중소상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여기도 공정한 룰을 적용을 해서 대기업이나 재벌들을 나는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할 역할이 있어요. 세계 시장에 나가서, 국제 시장에 나가서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라.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근데 우리는,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대기업에서 예를 들면 파업을 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고스란히 납품업체한테, 협력업체한테 넘겨버려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의 임금은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서로 쉐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제 농수산업.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3끼를 먹는데 그 중에서 2끼 이상이 외국에서 수입해 온 것입니다. 평균 자급률이 23%예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절대 식량을 자급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고 또 가공과 이런 생산, 이런 기술 같은 것을 더 발전을 시켜서 농수산업을 꼭 살려야 되겠다. 그럼 농수산업을 왜 살려야 되느냐? 거기도 그냥 농수산업 살린다고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잘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일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지사 시절에 그런 데에 학생들을 인턴을 보내가지고 수습을 하게 하고 취업을 하도록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에도 바로 2가지 문제, 식량 작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과 거기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차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이 2차원에서 농업을 꼭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간과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입니다. 지방분권이라는 것은 지방이 할 일을 더 넘겨주자 이거죠. 중앙정부가 세금도 다 걷어가고 일도 다 하면서 지방이라면 일만 시키기만 한다 이거죠. 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다고 봐요. 지방이 경쟁하도록 놔두니까 그래도 선거를 해서
시장 군수를 뽑고 시장 도지사를 뽑으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창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세권을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기고 또 어떤 일 같은 것도 창의적으로 하라고, 일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의문을 갖는 게 급식이에요. 학교 급식. 무상으로 하냐 마느냐. 이건 뭐 야당이 먼저 주장했는데 나는 거기 반대예요. 자, 무상으로 하건 유상으로 하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가 사실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위 말하자면 생식 능력, 이것이 낮아져 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마치 우리는 친환경 농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급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을 보고 막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것을 보고 민주당과 당시 이 진보당이, 그때는 이제 민노당이죠. 민노당이 받아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했어요.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그냥 무상급식으로만 됐지 않습니까? 저는 무상급식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서구의 선진국 어느 나라도 다 소득에 따라서 내거나 적당하게, 그러니까 거기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좀 잘 사는 사람은 정신값 더 내고, 어려운 사람들은 공짜까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가서 한 2년, 특파원을 하면서 한 4년을 있었는데요. 우리 애들 첫 정신값이 75센트였어요. 저는 75센트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학교를 가서 보니까는 공짜에서 2달러까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왜 75센트를 나한테는 받았느냐고 이제 알아보니까는 내가 그때 뭐 소득이 학비 오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도 소득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1,500불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얘는 정신값을 75센트를 내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아주 확실하게 위임을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분권과 또 조세권 이런 것들을 좀 이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는 오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지만 내일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오늘 우리 정치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미래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중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어떻든 조선 왕조 시대에 너무 무기력하게 힘을 기르지 않은 통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역 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과 됨과 동시에 우리는 분단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낭비된 우리 민족의 자산이 얼마냐, 아마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돈을 우리가 경제 개발하는 데 쓴다든가 복지하는 데 썼다 하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매년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쓰고, 또 갈등이 한번 일어나면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런 민족의 에너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 문제를 잘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민족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당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새누리나 새정년보다 저희 신민당이 훨씬 잘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저는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두 당이 보면은 다 이 민족 문제를 정치에 이용만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새정년은 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상회담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그 당시에 처음으로 있었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이건 무슨 뭐 대북 송금 특검을 해가지고 마치 북한이 돈을 받고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해야 하니까 북한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지금도 저는 그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걸 만나면 알아요. 그럼
민족애에서 출발해서 민족의 비익을 끝내자고 시작한 일을 돈을 받고 했다는 식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민족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일관성 그리고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데 두 당이 다 그런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우리 신민당은 그런 점에서 북한하고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최근에 뭐 신당 상당 움직임 맞습니다. 뭐 박주선 의원도 최근에 이제 뭐 탈당하고 나와서 이제 만들고 선정대 신당도 있고 김인석 의원도 뭐 이제 준비 중인데 뭐 이런 다른 신당들하고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신당이 왜 나왔냐? 왜 해야 돼?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무리 지금 집권 여당이 잘못해도 이것이 변화가 없어요. 절반 이하, 절반 정도에서 어쨌든 좀 절반 더 됐다가 이래가지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죠.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어야 정치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새정년을 대체해라 하는 게 국민의 명령인데 서로 각기 하겠다고 하면은 그 대체를 못하죠.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조금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용광로 같은 당, 조금 차이를 다 녹여내는 소위 말하자면은 이 멜팅 파트인데 용광로 같은 당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협력하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정권교체 길로 갈 수가 있다. 그 길을 가라는 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각기 우리가 살아온 길이 다르고 또 생각한 것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런 큰 대의 속에서 함께 녹여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당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당이 되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연락도 계속 하시고 이제 만나기도 하시고 가끔 또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은 혹시 그러면은 어찌됐건 이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뭐 권력을 집권하기 위한 건데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창당을 하니까 이제 뭐 어쨌든 후보도 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의석을 갖춰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뭐 의석수가 조금 있으신지 지금 신당이 없이 이만한 계획 같은 걸 좀 그대로 이제 가고 있다. 맞아, 새정년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많은 이제 정치학자들이 그런 이제 전망을 하던데 그 새정년이 결국은 이제 한 50석 정도. 수도권은 거의 전패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 수도권에서는 뭐 1000표, 2000표 차이 얘기하는데 너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해서 자칫하면은 분열로 비춰져 가지고 표를 얻으면은 전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은 새정년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접었던 기대를 우리 신민당이 가져올 수 있다는 저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많은 오랫동안 지지를 해왔던 사람이 정말 새정년에는 찍을 수가 없다. 차라리 새누리에다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이라 하지만은 다수의 국민들은 좀 진절머리를 내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설명할 것이 없이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신민당이 우리가 새정년이 갖고 있는 그런 제2당의 자리를 저는 뭐 몇 석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대체해서 정권 교체 길을 가는 그런 당으로 그렇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은 뭐 이제 3선까지 하신 뭐 저기 전남도지사 출신인데 혹시 뭐 빅텐트론을 많이 말씀도 하셨지만 직접 총선에 이번에 좀 나오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선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문턱에 가서 선진국 진입하는데 우선은 그런 사회에서 정치가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좋은 정치다. 정말 합리적인 정치다. 이런 것을 하는 정당을 반듯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제 모든 관심을 두겠습니다. 뭐 이건 좀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신당들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분열로 비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내부 자기네 이제 인원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신당, 찬당 뭐 관련해서 뭐 혹시 방해 공작이라도 좀 이게 알게 모르게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뒤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이미 그런 걸 난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 우선 가장 제일 먼저 이제 새정년에서 내가 탈당한 후에 한 조치들이 모든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공천에 관해서 공정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었던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신당은 안 된다. 이런 이제 논리. 제가 사실은 그게 신당이 어렵다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논리 그대로예요. 이제 명분과 사랑과 이제 돈 이런 건데 저는 할 때 이미 그건 다 극복을 하자. 명분이지 국민들이 명령을 하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직을 비노들한테도 많이 분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외에 또 뭐 몇 가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다 설명을 하기에는 제가 좀 저도 어떨 때는 확실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없고 확실한 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를 새정년이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바로 국정 교과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했다고 봐요. 국정 교과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문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이 지금처럼 막 피켓 들고 국민들 사인 받고 가도 서명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역사 문제가 마치 이제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막 큰 이슈 만드는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국민을 피곤하게 하면서 당내에 그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근데 그것이 결국은요, 국민들한테 오래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자, 역사교과서 문제 있어. 문제 있으면 논의해서 정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안 돼. 그러면은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집권을 하면은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국정교과서 폐기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국민들 막 불안하게 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지금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뭐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해서 축소지향형 지금 경제가 돼가고 있는데 축소지향형 경제가 된다는 것은 일자리가 앞으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 이슈도 호도하면서 당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전략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그런 그 정책을 새정년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당에 다시 돌아가면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별개인 대회 했는데 혹시 창당 대회는 좀 언제쯤 계획하고 있는지? 예정대로 사실은 좀 일찍 하려고 했다가 이제 박주선 의원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걸 연기를 했다가 이제 이번에 29일 날 10월 29일 날 했습니다. 그때 제가 12월에는 창당을 해야 된다고 제가 밝혔는데 그 이유는 12월 15일이 되면은 그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히 우리는 이제 아무리 그때 뭐 이제 국회의원들 일부가 오고 또 같이 이제 합류를 하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지금은 새정년이 훨씬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거기하고 싸우려면 우리는 빨리 후보를 또 빨리 내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창당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후보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개선할까요? 후보들은 저희들이 이제 곧 공고를 내서 저희가 이제 후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심사도 하고 선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의외로 제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새누리당이나 새정년이나 맞으면 새롭게 내 분야에서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꿔보겠다 이런 열의를 가진 공직 후보자들을 얼마나 많이 배척하고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 새정년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조작을 해가서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지 않고 경쟁력이 약한 후보를 내가지고 결국 낙선하게 되고 말이죠. 이러면서도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민주당 새정년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예. 그 지난번 그 지자체 선거 때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로 이제 새정년이 주장했던 게 제가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결국 받아줬는데 모바일 정당이라는 것을 정책을 제안을 받을 때는 모바일 정당 오케이. 그러나 당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 자, 대표를 뽑는다.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다. 대선 후보를 뽑는다. 당원들이 1인 1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나라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모바일을 할 경우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데 그건 조작의 가능성이 너무 많죠. 최소한 그런 공당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정년은 과거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자성하고 비판해야 돼요. 공정하게 하고 뭐 이제 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또 이게 지금 정당들의 이제 뭐 그렇죠. 기득권에 밀려 정치권에 뭐 들어온 사람들을 많이 발굴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저희들은 특히 이제 이려면 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소득 500~600불에서 지금 3만 불 시대로 왔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많은 제도와 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옛날 그대로 있어요. 최근에 아주 그것을 실감하는 것이 세월호 됩니다. 사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목선 타고 다니고 100명, 200명 정원인 그 여객선 다닐 때 그 법이 지금 1000명, 2000명, 수천 명이 타고 밑에는 수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가 다녀도 똑같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 몸은 컸는데 옷은 옛날 옷이기 때문에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제도를 고쳐야 되는데 각 분야에서 그런 의욕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는 손을 해서 많이 진출을 시키고 그분들은 내가 할 일을 하면은 바로 이제 나는 할 일을 했으니까 정치 그만두겠다, 은퇴하겠다고 이런 문화를 만들도록 그런 전문 인력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제 변화시키는데 좋은 쪽으로 그래야 돼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우리 시민당이 좀 많은 역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좋은 당이 어떤 당이냐 정말로 저 당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 질곡처럼 지금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해서 민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당이냐 그저 국회의원들이 자기 즐기고 자기 권력 과시하고 국민들이 얼마나 무시해도 스스로 국회의원이라는 거 즐기고 이러면서 참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당에 지지할 것이냐 이 밝은 눈을 가지면은 나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선택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꼭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